유린이 침대에서 휴대폰을 붙잡고 웃고 있었다. 나는 무슨 대화인지 궁금해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순간 그녀는 화상이라도 입은 듯 손을 낚아챘다. 뭐 하는 거야? 싸늘한 목소리, 불붙은 눈빛. 그날 밤 나는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다.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이 장면은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겉보기엔 흠잡을 데 없는 가정, 성공한 남편, 강남의 커리어우먼 아내, 웃음 가득한 사진첩. 그러나 그 안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던 진실을 나는 너무 늦게 보았다.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한 남자가 사랑과 배신, 그리고 무너진 가정 속에서 어떻게 자신과 아이들을 지켜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를 담고 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향한 기록이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나는 43, 아내 정유리는 40. 우린 16해 동안 부부로 살았다. 중학교 2학년 딸 소은, 초등학교 3학년 아들 이준. 겉으로 보기엔 흠잡을 데 없는 가정이었다. 나는 현장 20년 차 엔지니어로 과장 자리에 있었다. 아내는 강남 대형 광고대 행사의 팀장. 둘 다 안정적인 수입 덕분에 생활은 넉넉했고 사람들은 우리를 중산층 이상의 가족이라 불렀다. 한강변 바비큐, 키즈 카페, 놀이공원 사진 속엔 늘 웃음만 가득했다. 나는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라 믿었다. 하지만 2년 전부터 균열이 생겼다. 유리는 서서히 멀어졌다. 내가 하는 일마다 시큰둥했고 끝내는 상무 문재원과 비교했다. 문재원 상무님은 그렇게 안 하시던데. 그분은 아내도 세심하게 챙긴대. 나는 답답했지만 놓치고 싶지 않았다. 책을 사서 읽고 부부 상담 자료를 찾아봤다. 그러나 돌아온 건 건조한 고마움과 더 큰 실망뿐이었다. 우린 문재원의 가족과도 자주 어울렸다. 아이들끼리 친했기에 왕래가 자연스러웠다. 한강 소풍, 놀이공원, 주말 모임. 나는 그에게 부부 문제를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진지하게 들어주고 조언까지 해주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를 믿을 만한 사람이라 생각했다. 그러다 어떤 날 밤, 유린이 침대에서 휴대폰을 붙잡고 웃고 있었다. 나는 무슨 대화인지 궁금해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순간 그녀는 화상이라도 입은 듯 손을 낚아챘다. 뭐 하는 거야? 싸늘한 목소리, 불붙은 눈빛. 곧장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로 숨어버렸다. 그 순간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다.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직접 물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유리는 곧장 화를 내며 부정했다. 며칠 뒤 내민 휴대폰은 이미 깨끗하게 지워진 뒤였다. 대화창은 비어 있었고 맥락도 맞지 않았다. 그날 밤 확신했다. 이 여자는 뭔가를 숨기고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증거가 내 손에 들어왔다. 바로 문재원의 아내 오세라였다. 그녀가 내게 건넨 건 호텔 영수증, 예약 내역, 메시지 캡처 몇 장. 머리가 새하얘졌다. 내 아내가 내 가정을 짓밟고 있었다. 나는 무너졌고 아이들 얼굴만 떠올랐다. 이 결혼 여기서 끝나는 건가? 눈물이 터졌다. 그럼에도 바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사흘 뒤 나는 서점에서 책을 한 권 샀다. 불륜 이후의 회복, 혹시라도 이걸로 막을 수 있을까 어리석은 희망을 붙들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나 혼자만의 발버둥이었다. 토요일이었다. 유리는 회사에 긴급한 일이 생겼다며 늦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석연치 않았다. 직접 회사로 전화를 걸어 확인했다. 토요일은 근무가 없었고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연락도 닿지 않았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유리는 집에 들어왔다. 샤워를 마친 뒤 아무 일 없다는 듯 이불 속에 들어왔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 그녀는 차갑게 잘라 말했다. 기다리지 말랬잖아.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더는 혼자 감당할 수 없었다. 결국
문재원의 아내 오세라에게 연락했다. 그녀 역시 충격을 받았고 곧 우리 둘은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엔 내가 모은 조각난 증거, 그녀가 가져온 호텔 영수증과 메시지 캡처가 놓였다. 퍼즐처럼 맞춰보니 그림은 분명했다. 2년.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가정은 조롱거리가 되고 있었다. 분노는 나만의 것이 아니었다. 오세라 역시 이를 악물었다. 끝까지 잡아떼겠지. 하지만 이번엔 증거가 있어. 우린 합의했다. 각자 더 많은 증거를 모으고 마지막 순간에 단번에 터뜨리자고. 며칠 뒤 모든 퍼즐은 완성됐다. 출장 기록, 호텔 예약, 카드 사용 내역, 메시지 기록. 숨길 수 없는 증거들이 쌓였다. 그들의 오만함 덕분에 오히려 수집은 쉬웠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문재원과 유리는 주말을 빌미로 청담의 부티크 호텔에 방을 잡았다. 나는 법원의 특별 송달을 위해 집행관과 함께 로비에서 기다렸다. 숨이 막히는 긴장감 속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유린이 호텔 가운 차림으로 내려왔다. 나를 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집행관이 신분을 확인했다. 정유린 씨 맞습니까? 그녀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자 이혼 소장이 건네졌다. 순간 공기가 멎은 듯 고요했다. 나는 한 발짝 물러섰다. 더는 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내 팔을 붙잡고 소리쳤다. 이게 뭐야? 무슨 뜻이야? 집행관이 개입해 그녀의 손을 억지로 떼어냈다. 나는 짧게 잘랐다. 배신했으니 여기서 끝이다. 뒤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 순간 두 발은 세상을 짓누르는 듯 무거웠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다. 모든 게 끝났음을 알았으니까. 곧 문재원도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특별 송달을 받았다. 우린 치밀하게 준비했고 그들을 속전속결로 덮쳤다. 두 사람은 황급히 발뺌했다. 떠날 생각은 없었다. 잘못이었다. 한순간의 실수였을 뿐이다. 그러나 그 말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배신은 이미 선을 넘었고 돌아갈 길은 없었다. 나는 유린에게 물었다. 내가 원했던 결말은 뭐였지?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다. 나도 몰랐어. 그냥 흐르는 대로 갔을 뿐이야. 지금은 달라. 그땐 내가 아니었어. 나는 차갑게 잘랐다. 어리석군.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른 채 그냥 흘러간다며 합리화했구나. 주위 사람들은 나를 두고 잔인하다 했다. 한 번쯤은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냐.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 심지어 어머니마저 말했다. 내 아내도 깨달았을 거야. 이번 잘못으로 진심을 알게 된 거지. 그러나 내 대답은 단호했다. 나는 누구의 예비 안전판이 될 생각 없다. 아이들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 나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조심스럽게 설명했지만 결국 다 알게 되었다. 소은도 이준도 내 편에 서 있었다. 아빠, 우리 그냥 셋이 살면 안 돼?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너는 망설일 수 없었다. 유리는 발버둥 쳤다. 상담을 다니고 내가 사온 책을 읽으며 밤마다 울었다. 무슨 일이든 할게. 제발 기회를 줘. 나는 냉정하게 대꾸했다. 내가 미안한 건 들켰다는 사실뿐이야. 유리는 분노에 차서 외쳤다. 넌 쓰디 쓴 인간이야. 증오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못 봐. 잠시 후 입술을 깨물며 사과했지만 이미 본심은 드러난 뒤였다. 나는 여전히 오세라와 연락을 이어갔다. 증거를 공유하고 아이들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버팀목이 되었다. 유리는 이를 악물었다. 그 여자가 문제야. 내가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잖아. 나는 비웃듯 답했다. 우린 잘못한 게 없어. 내 의견을 존중할 이유도 없어. 유리는 부부 상담을 제안했다. 하지만 나는 단호히 거절했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상담 따위 필요 없어. 책을 함께 읽자 극복하자며 매달렸지만 내겐 아무 의미가 없었다. 이미 끝난 관계였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다가왔다. 식탁에 앉아 억지로 미소를 지었고 손을 내밀며 말했다.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야. 솔직히 말하면
내 안엔 여전히 흔적이 남아 있었다. 사랑과 증오가 얽혀 스스로조차 헷갈릴 때가 있었다. 그래서 가끔은 내가 너무 가혹한 건 아닌가 흔들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성은 분명히 말했다. 2년. 그 긴 시간 동안 이어진 분류는 결코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결국 답은 하나였다. 이혼. 돌아갈 길은 없었다. 나는 이 과정에서 가장 격앙된 순간들을 여러 번 겪었다. 우린 끝없이 다퉜다. 가장 큰 쟁점은 내가 오세라와 연락을 끊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유리는 내가 그녀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나는 분명히 말했다. 복수 같은 짓은 하지 않겠다. 그 약속만큼은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아직 문재원과의 결별 절차를 밟고 있는 오세라와 친분을 유지했다. 그러나 그것은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동지적 관계일 뿐이었다. 성적인 관계는 전혀 없었다. 오세라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인 여성이었고 나는 그녀를 그런 눈으로 보지 않았다. 아이들은 괜찮다고 했다. 우리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상황을 설명했고 그들은 나름 이해하려 했었다. 아빠, 우리 셋이면 돼. 그 한마디는 나를 무너뜨리기도 했다. 유리는 상담을 받았고 내가 사온 책도 읽었다. 몇 차례는 내가 함께 동행했지만 결혼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간 건 아니었다. 그녀가 실제로 변하려 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다. 한두 번은 진전이 보였지만 또다시 제자리 걸음으로 돌아가곤 했다. 결국 유리는 광고회사를 그만두었다. 그 일 이후 전 직장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다고 말했다. 문재원은 여전히 이혼을 거부하며 버티고 있었고 오세라는 남편과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다. 주위 사람들은 내게 천천히 생각하라고 했다. 어머니도 처음엔 나를 비난했지만 사실관계를 알게 된 후엔 분노로 돌아섰다. 그 감정의 기복을 설명하기조차 어려웠다. 한편으로는 복수심이 일었고 문재원이 곤란에 빠진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아이들 앞에서 비겁해지지 않으려 했다. 오세라와 연락을 유지한 이유도 오직 아이들의 문제, 증거 정리, 그리고 법적 절차 때문이었다. 유리는 다시 기회를 달라며 모든 걸 쏟아부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이미 결단을 향해 있었다. 이혼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마음 한구석은 가벼워졌다. 오늘도 상담이 잡혀 있었다. 나는 거기서 그동안 쌓인 분노와 상처를 털어놓으려 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정에서의 절차와 아이들을 지키는 일뿐이었다. 최근 상담 자리에서 유리는 다시 매달렸다. 나를 붙잡을 기회를 줘. 뭐든 다 하겠다. 그녀는 수없이 약속했다. 변하겠다고, 다시는 상처 주지 않겠다고. 나는 차갑게 잘랐다. 내가 이렇게 발버둥 치는 건 들켰기 때문이야. 숨겨졌다면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었겠지. 이번엔 그녀도 변명하지 않았다. 맞아. 변명의 여지는 없어. 죽을 때까지 매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처럼 들렸다. 상담사가 물었다. 무엇이 있어야 남편분께서 아내의 제안을 고려하시겠습니까? 나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기계요. 지금의 결혼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 돌아오는 길, 유린이 갑자기 물었다. 당신 내 불륜 때문에 남자로서 자존심이 무너진 거야? 나는 잠시 머무시다가 짧게 답했다. 그래. 그녀는 충격을 받은 듯 기이한 제안을 꺼냈다. 우리가 잠시 떨어져 지내면 어때? 당신이 밖에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난 기다릴게. 나는 단호히 잘랐다. 그건 더 큰 파멸일 뿐이야. 그녀가 어디까지 절박한지 알 수 없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유리는 차분했다. 예전처럼 불안에 휘둘리지 않았고 오히려 이혼 과정에서도 양보가 많았다. 낯설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하지만 안다. 내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이 찍힐 날이 다가올수록 나는 오히려 평온해졌다. 그것이 내가 택한 유일한 정이었다. 유리는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겠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내 몫의 벌이다. 그리고 나는 내 몫을 다한다.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세워나가며 뒤돌아보지 않는다. 연말이 다가왔다. 우린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 연말을 보내기로 했다. 아이들을 위해서였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이혼은 2월에 확정된다. 재산은 반씩 나눴지만 유리는 스스로 더 양보했다. 넌 좋은 남편이었어. 좋은 아버지였고 그녀의 말에 나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선 씁쓸한 만족이 스쳤다. 나는 상담을 끊었다. 함께하는 시간은 그녀에게 헛된 희망만 남겼기 때문이다. 그녀는 여전히 다가왔다. 식탁에서도 거실에서도 밤이 되면 더더욱. 이제 와서 나를 갈망하는 그 모습이 역겨우면서도 한편으론 안쓰러웠다. 그러나 끝내 거절했다. 이제 와서 너무 늦었어. 나는 잠시 오세라와의 연락을 끊었다. 우리 사이가 너무 가까워져 나조차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강인한 여성이었지만 지금의 나는 어떤 관계도 시작할 여유가 없었다. 며칠 전 문재원이 직접 찾아와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하다. 늘 오만하던 얼굴은 사라지고 초라한 그림자만 남아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돌아선 발걸음이 유일한 답이었다. 솔직히 말해 그 순간만큼은 통쾌했다. 유리는 여전히 필사적이었다. 예전엔 무심하던 여자가 이제 와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내 눈치를 보며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아이처럼 매달렸다. 그러나 내 마음은 이미 떠났다. 그녀가 왜 이렇게 매달리는지 나는 안다. 배신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나는 드디어 깨달았다. 이 여자가 내게 남긴 건 상처만이 아니었다. 아이들, 그리고 추억, 그것도 있었다. 그건 인정한다. 하지만 이제는 분명히 안다. 나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허둥대며 붙잡으려는 그녀의 손길은 오히려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 뿐이었다. 이제 나는 완전히 벗어났다. 요즘 유리는 나를 존중하려 애쓴다. 예전엔 자기중심적이었지만 이제는 내 경계와 자유를 지켜주려 한다. 마치 내가 바라던 이상적인 아내처럼 행동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 모든 게 너무 늦었다는 걸. 그녀는 투명해졌다. 모든 걸 솔직히 털어놓고 자신을 부끄럽게 만드는 말조차 숨기지 않는다. 얼굴엔 늘 죄책감이 드리워져 있다. 그녀는 매일 자신을 책망했다. 그런 모습을 보면 가끔은 나조차 흔들리지만 곧 스스로를 다잡았다. 이건 필요한 과정이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많은 부부가 불륜을 겪고도 더 강해진다. 그러나 내 대답은 단 하나다. 나는 결코 무시당한 채 살아가지 않는다. 처음엔 몰랐지만 이제는 확실히 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마지막 가족 행사였다. 그 이후로 나는 완전히 떠난다.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다. 나는 유린을 악마로 보지 않는다. 그녀도 언젠가 행복해지길 바란다. 하지만 나와 함께는 아니다. 우리 길은 이미 끝났다. 오늘 오세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휴일이 끝나면 저녁 한번 같이 하시죠.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녀는 담담히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요. 그건 단지 감사의 표시일 뿐이었다. 우린 서로의 가장 힘든 시기를 견디게 해준 증인이었으니까. 문재원, 이제는 관심조차 없다. 그는 이미 스스로 무너졌다. 내가 잃은 것도 많지만 적어도 하나는 얻었다. 확신이다. 결혼. 이제는 허상처럼 느껴진다. 내 가장 좋은 시간을 바쳤지만 돌아온 건 배신뿐이었다. 이제 나는 더는 속지 않는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갈라섰다.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이제 고작 3주 남짓 지났다. 며칠 동안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듯 깊이 울었다. 불륜을 처음 알았을 때 이후로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분노도 치밀어 올랐지만 이번엔 슬픔이 먼저였다. 마치 내 인생에서 가장 낮은 골짜기를 통과하는 기분이었다. 사방이 절벽인데 발 밑마저 무너지는 느낌. 모든 정리는 내가 주도했다. 유린과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로서는 마지막 예의이자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였다. 아이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 없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덤덤한 얼굴로 이삿짐을 정리하고 명예 이전 서류를 챙겼다. 유리는 결국 집을 떠나 좁은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욕실 문이 잘 안 닫히고 창문 밖엔 회색 건물만 가득한 공간. 넓은 집에서 작은 공간으로 옮겨간 차이는 그녀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한없이 축 처진 어깨, 벽에 기대어 앉은 모습에서
삶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상담을 받았고 책상 앞에 앉아 뭔가를 끄적였지만 이제 와서 무얼 바꾸려는 건지 나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마지막 가족 행사였다. 트리도 예전 것을 꺼내 달았고 아이들도 어느 정도 분위기를 맞추어 주었다. 하지만 공기는 어딘가 서늘했다. 딸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아들은 내가 옆에 있어야만 웃었다. 유린이 아이들 옆에 다가서려 하면 딸은 몸을 옆으로 틀었고 그 순간 나는 확실히 느꼈다. 이건 회복이 아니라 고통의 연장일 뿐이라는 걸. 그리고 나는 완전히 떠났다. 짐을 싸고 문을 닫는 순간 이상하게도 후련했다. 돌아볼 이유도 돌아가야 할 이유도 사라졌으니까. 그 공간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나는 유린을 악마로 보지 않는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고 사랑이 식을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녀가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리려 했다는 점이다. 아이들에게조차 마치 내가 가정을 포기한 사람인 양 말하곤 했다. 나는 입을 다물었지만 딸의 눈빛은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그녀는 아이들의 신뢰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 그녀도 언젠가 행복해지길 바란다. 하지만 그건 나와 함께가 아니라 그녀 스스로의 길에서 찾아야 할 문제다. 우리는 이미 끝났다. 돌이킬 수도 되돌아갈 수도 없다. 오늘 나는 오세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휴일이 끝나면 저녁 한번 같이 하시죠.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이 없더니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좋아요. 그 말엔 어떤 기대도 설렘도 없었다. 그저 서로의 고통을 견딘 시간에 대한 감사를 나눈 것이었다. 우리는 같은 구덩이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었다. 한때 아무도 없는 지하 주차장에서 밤새 얘기만 하던 기억이 난다. 서로의 상처를 파헤지지 않되 그저 옆에 있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던 시간. 그녀와 있으면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고 억지로 웃을 필요도 없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했다. 나는 아직 그녀에게 연인이라는 단어를 쉽게 쓰지 못한다. 사실 새로운 감정이 생기는 게 두려웠다. 모든 걸 걸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뒤 누군가를 다시 믿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혹시나 또 다른 상처를 주게 될까, 혹은 내가 기대려는 약점이 될까 망설이기도 했다. 어느 날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혹시 내가 그 사람을 대체하고 있는 건가요?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관계는 내 쪽에서도 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니에요. 당신은 그냥 당신이라서 좋은 거예요. 그 말에 그녀는 눈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서로를 대했다. 그녀와 처음으로 같이 카페에 앉았던 날이 떠오른다. 퇴근길에 아이와 함께 있던 그녀를 우연히 마주쳤고 세 사람은 즉흥적으로 근처 카페에 들렀다. 따뜻한 유자차와 아이스크림을 앞에 두고 나눈 이야기들은 사소했지만 따뜻했다. 그녀의 딸이 내게 삼촌은 우리 엄마한테 자주 웃게 해줘서 좋아요 라고 속삭였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음 한편이 이상하게 뭉클해졌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내가 원했던 진짜 삶이었구나. 문제헌, 이제는 관심조차 없다. 최근엔 그가 투자 실패로 큰 손실을 봤다는 소문도 들려왔다. 나는 그에 대해 더 알고 싶지도 않다. 딸이 무심코 말했다. 엄마 요즘 그 아저씨랑은 별로 안 만나더라. 나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씁쓸했다. 모든 것이 그렇게 끝나버리는 걸 왜 몰랐을까? 진심 없는 관계는 언젠가 무너진다.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는 늘 아이들이 있다. 나는 많은 것을 잃었다. 시간, 믿음, 그리고 가족의 형태. 가장 깊은 상처는 한때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과의 기억 속에서 왔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히 얻었다. 바로 확신이다. 내가 어떤 삶을 원하고 어떤 삶을 살아선 안 되는지를 이제는 분명히 안다. 희생과 헌신만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결국 나를 갉아먹는다. 결혼. 이제는 허상처럼 느껴진다. 내 가장 좋은 시간을 바쳤지만 돌아온 건 배신뿐이었다. 나는 더는 속지 않는다. 더는 희생하지 않는다. 오세라와의 관계는 천천히 나아가고 있다. 이젠 그녀와 함께하는 저녁이 기다려진다.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와 조용히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따뜻해졌다.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이제 고작 3주 남짓 지났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는 3번의 계절을 건넌 것 같다. 분노, 체념, 그리고 평정. 그리고 지금은 희미하지만 아주 작고 조용한 시작점에 서 있다. 어떤 이름도 어떤 약속도 없이 그저 마음이 편안한 사람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며칠 동안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듯 깊이 울었다. 혼자 있는 밤 소파에 앉아 조용히 흐느꼈다. 불륜을 처음 알았을 때 이후로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그땐 부서졌지만 지금은 단단해졌다. 내 인생에서 가장 낮은 골짜기를 지나 이제는 조금씩 빛이 들어온다. 나는 이 여자를 누구보다 잘 대했다. 그녀가 힘들 때 곁을 지켰고 넘어질 때마다 잡아줬다.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눴고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누구보다 소중히 여겼다. 그럼에도 그녀는 나를 짓밟았다. 내 자존심을, 내 신뢰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세상을 무너뜨렸다. 이제 내가 떠나자 그녀는 거꾸로 날 바라본다. 언제부턴가 내 눈치를 살피고 짧은 문자를 보내고 아이들 이야기를 빌미 삼아 나에게 말을 건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녀가 되돌리고 싶은 건 사랑이 아니라 익숙함이다. 손에 쥐고 있던 걸 잃었기에 안다라는 것뿐이다. 이 역설이 오히려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이제 뿌리째 바뀌었다. 소은과 유린의 관계는 여전히 삐걱거린다. 이따금 유린이 음식을 싸들고 오면 소은은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간다. 마치 투명 인간을 보는 듯한 눈빛. 엄마가 그런 짓만 안 했어도 아무 일도 없었을 거야. 난 엄마가 싫어.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하지만 나는 딸을 탓하지 않는다. 아이에게 그 말은 비난이 아니라 깊은 상처의 외침이었다. 자신을 배신한 어른에게 보내는 최후의 저항. 아이들은 주말마다 부모를 오간다. 엄마 차례가 되어 함께 지내야 할 때면 소은은 고개를 돌린다. 유린이 다가가 안아주려 하면 몸을 비틀며 피한다. 한 번은 그날 감정이 폭발했다. 소은이 소리쳤다. 하지마. 엄마는 내 엄마 아니야. 그 말에 유린은 멍하니 굳었고 나는 개입해 단호히 말했다. 존중은 지켜야 한다. 넌 마음이 아프겠지만 감정은 표현하되 사람을 짓밟는 방식으로 해선 안 돼. 소은은 침묵했고 눈을 피했다. 그 장면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아이도 상처받았고 어른도 무너졌다.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한 싸움. 유리는 애써 관계를 회복하려 한다. 아이의 생일마다 선물을 보내고 편지를 쓰고 상담도 받는다. 하지만 아이의 마음을 돌리는 건 쉽지 않다. 그녀는 내게 도움을 청한다. 같이 도와줘. 너의 결정 때문에 이혼했잖아.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이혼한 건 내 선택의 결과였어. 나는 알고 있다. 모든 책임은 유린 본인에게 있다는 걸.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 나는 최소한의 손길은 보탠다. 그것이 부모로서의 몫이니까. 하지만 더 이상 그녀를 위해 힘을 쏟을 생각은 없다. 아이들이 중심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나는 걱정이 많다. 소은은 엄마를 존중하지 않는다. 이주는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엄마와 함께 있을 때면 웃기도 한다. 둘 다 마음속에 수많은 질문과 불안을 품고 있다. 나는 그들의 감정을 모두 이해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이 괴롭다. 그래서 상담을 권했고 지금도 주기적으로 데려가고 있다. 하지만 상담이라는 것도 결국 아이의 마음이 열려야 효과가 있다. 나는 두 아이의 삶이 엉망이 된 건 아닌지 늘 불안하다. 아버지로서 한계를 느낄 때가 많다. 그렇다고 해서 도구로 가득한 관계로 돌아갈 생각은 없다. 그건 아이들에게 더 큰 해악일 뿐이다. 그 와중에 나는 오세라와 함께 걷고 있다. 서로 가장 어두운 시간을 견디게 해준 사람, 이해받지 못한 고통을 아무 말 없이 감싸 안아준 사람. 이제는 연인이라 불러도 어색하지 않다. 우린 천천히 조심스럽게 나아가고 있다. 나는 다시 결혼하고 싶지 않다. 서류로 엮인 관계보다는 서로 기대며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하다. 아이들은 처음엔 혼란스러워했다. 낯선 여자, 낯선 분위기, 낯선 미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오세라는 아이들과 금세 가까워졌다. 소은과는 책을 함께 읽고
이준과는 쿠키를 만들며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억지로 다가가지 않았다. 기다려줬다. 그래서 더 깊이 스며들었다. 이준은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마다 환하게 웃는다. 예전에는 자주 울곤 했던 아이가 이제는 아무 이유 없이도 웃는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죄책감과 안도 두 감정 사이를 오갔다. 나의 선택이 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된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더는 고통을 견디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다. 어느 날 그녀의 막내가 내게 속삭였다.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좋아. 그래서 아저씨가 우리 새아빠였으면 좋겠어.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는 겉으론 평정을 지켰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차올랐다. 내가 바란 건 이거였다. 누군가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무너진 마음들 위에 조용히 다시 삶을 세우는 것. 아이들이 함께 뛰노는 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깨달았다. 배신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전혀 다른 결말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걸.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새로운 길도 열려 있었다. 유리는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단호하다. 부부로는 끝났다. 부모로만 남자. 가끔 그녀의 눈빛에서 묘한 감정을 느낀다. 후회인지 그리움인지. 하지만 그건 이제 나와 무관한 감정이다. 그녀가 아무리 노력해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걸 나는 너무 잘 안다. 아이들과 함께한 저녁 시간, 둘째가 갑자기 물었다. 아빠, 엄마랑 다시 살 순 없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건 어렵단다. 하지만 엄마, 아빠는 너희를 가장 사랑해. 그건 변하지 않아. 오세라와 아이들이 함께 요리하는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다. 어색했던 시작이 지금은 따뜻한 일상이 되었다. 그녀의 막내가 내게 와서 말했다. 엄마가 요즘 웃어요. 그래서 좋아요. 아저씨 덕분이에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이 꽉 차올랐다. 말 대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유리는 요즘 헬스장도 다니고 개인 상담도 받는다. SNS에 올린 사진 속 그녀는 예전보다 건강해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그 사진에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가 회복하는 건 다행이지만 그것이 다시 시작을 의미하진 않는다. 그건 그녀의 몫이지 더는 나의 몫이 아니다. 그녀는 오세라에게 대화를 시도한다. 아마 내 주변에서라도 무언가를 붙잡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세라는 선을 분명히 긋는다. 그녀는 정중하지만 단호하다. 그럴 수밖에 없다. 상처를 직접 겪은 사람이니까. 오세라는 가끔 말한다. 아이들과 함께 있는 당신의 모습이 좋아요. 그게 진짜 당신 같아요. 나는 그 말에 구원받은 느낌을 받는다. 무너졌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거창한 복수가 아니라 이런 작은 말 한마디였다. 문재현은 완전히 무너졌다. 회사에서도 왕따가 되었고 친구들조차 연락을 끊었다고 들었다. 그는 돈이 있었지만 인간관계는 텅 비어 있었다. 새 여자친구를 사귀었다지만 그 여자는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문재현의 아이들은 그녀를 극도로 싫어했다. 아빠 옆에 저런 사람 두지 마요라며 대놓고 거부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 그에 대한 감정은 바닥에 떨어졌고 동정조차 들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만든 지옥 속에 살고 있었고 그걸 벗어날 방법도 몰랐다. 나 또한 많은 걸 잃었다. 시간, 돈,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신뢰.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지나 결국 나는 내 자존심을 지켜냈고 아이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값지다. 가끔은 과거의 기억이 불쑥 떠오른다. 가족이 함께 웃던 사진, 여행지에서의 영상들. 그 안에 나는 참 행복해 보였다. 그 모든 게 진심이었기에 더 아프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진심만으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걸.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는다. 아이들과 나, 그리고 오세라. 우리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진심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 진심이 새로운 가족을 만든다. 오세라와 함께한 어느 겨울 저녁, 우리는 한강 다리를 함께 걸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그녀가 말했다. 우리 참 멀리 왔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같이 가요. 완벽한 동화 같은 결말은 없다. 하지만 지금의 삶은 진짜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웃고 오세라와 기대며 무엇보다 무너졌던 나 자신을 되찾았다.
배신의 끝자락에서 시작된 길. 비틀거리며 걸었지만 결국 나는 나를 구해냈다. 이제는 후회 대신 평온이 남았다. 행복은 완벽하지 않아도 진짜일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안다. 상처는 지워지지 않지만 그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이야말로 진짜 삶이라는 걸.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 이야기를 따라오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랑과 배신, 그리고 복수. 차갑게 끝맺은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혹시 잊고 있던 감정을 떠올리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용기가 함께하길 바랍니다.